러시아 경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4년째 전쟁을 이어가던 러시아가 이제 흔들리고 있습니다. 재무부가 대통령에게 직접 감당이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올해 첫 4개월간 재정 적자가 이미 124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게 왜 무너지는 신호인지, 그리고 왜 이것이 한국과도 직결된 이야기인지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드리겠습니다. 잠깐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지 댓글로도 꼭 남겨주세요.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러시아 경제가 얼마나 이상한 상태인지부터 보겠습니다. 2024년 러시아 경제 성장률은 4.1%였습니다. 전쟁 중인 나라가 4% 넘게 성장했다는 겁니다. 서방 언론들이 이 수치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제재를 이렇게 많이 때려도 오히려 성장했다는 게 말이 되냐는 반응이었죠. 그런데 이 숫자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성장의 핵심은 정부 지출이었습니다. 특히 군사비 지출이 전체 경제를 끌어올린 겁니다. 2024년 러시아 고정 자본 형성은 10.2%나 증가했는데 이는 대부분 군사 부문을 목표로 한 것이었습니다. 탱크를 만들고 미사일을 사들이고 병사들 월급을 올리는데 돈을 퍼부으면서 숫자가 올라간 겁니다. 쉽게 말하면 가게 주인이 자기 가게 물건을 자기가 몽땅 사들이면서 매출이 올랐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민간이 잘 살아서 성장한 게 아니라 나라가 전쟁에 돈을 쏟아부으면서 만들어낸 허상이었습니다. 전쟁 관련 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은 올랐습니다. 군수 공장에서 야간 교대 근무를 하면 월급이 2배 이상 나오는 상황이 됐죠. 표면적으로는 실업률이 낮아지고 소비가 늘어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건 전쟁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호황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거나 돈이 떨어지는 순간 이 구조가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그 대가가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청구서로 날아오고 있습니다. 2026년 1월과 2월 러시아의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1.8%를 기록했습니다. 2026년 연간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0.5%에서 1.5%에 불과합니다. 전쟁 전 러시아가 연평균위에서 3%씩 성장하던 것과 비교하면 경제 동력이 사실상 꺼져가고 있다는 신호죠. 러시아 최대 은행 스베르방크조차 2026년 성장률 전망치를 0.5%에서 1%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 은행은 러시아 정부와 가장 가까운 국책은행입니다. 러시아 경제를 좋게 보고 싶어 하는 곳이 이 숫자를 내놓은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성장률이 아닙니다. 재정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당초 올해 재정 적자를 약 80조 원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첫 4개월 동안 이미 적자가 124조 5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최대 규모의 재정 적자입니다. 4개월 만에 연간 목표치의 1배 반을 넘어버린 겁니다. 숫자로 체감이 안 될 수 있으니 비교를 하겠습니다. 한국의 2026년 국가 예산이 728조 원입니다. 러시아가 4개월 만에 낸 적자만 한국 국가 예산의 17%에 달합니다. 올 한 해 적자가 어디까지 불어날지 러시아 정부 스스로도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상황이죠. 러시아 재무부는 군사비 지출 급증에 따른 재정 공백이 최대 4조 루블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했으며 이러한 재정 압박이 2027년과 2028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단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올해만 버티면 된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몇 년간 이 구조가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러시아 재무장관 안톤 실루아노프는 지난 2월 내각에 비군사 분야 지출을 동결해달라고 요청하는 서한을 직접 보냈습니다. 재무장관이 다른 장관들한테 돈 쓰지 말라고 편지를 보내는 상황이 된 겁니다. 도로도 짓지 말고 복지도 줄이고 교육 예산도 동결하고 그 돈을 전부 전쟁에 쓰겠다는 거죠. 이게 지속 가능한 구조냐 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나오고 있을까요? 러시아 경제의 구조를 알면 이 질문이 왜 무서운지 이해가 됩니다. 러시아 경제는 전형적인 자원 수출형 구조입니다.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이 전체 재정 수입의 핵심이죠. 유가가 오르면 나라 살림이 좋아지고 유가가 내리면 살림이 나빠지는 단순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에서 결정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전쟁 비용이 너무 빠르게 불어나면서 러시아 재정이 균형을 맞추려면 유가가 훨씬 높아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전쟁 전 러시아의 재정 손익분기 유가는 배럴당 40달러 후반에서 50달러 초반 수준이었습니다. 이 가격만 유지되면 나라 살림이 돌아가는 구조였죠. 그런데 전쟁이 길어지면서 군사비가 폭증했고 재정 손익분기 유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과 여러 에너지 분석 기관들은 현재 러시아가 재정 균형을 맞추려면 배럴당 100달러가 넘는 유가가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가는 90달러대입니다. 손익분기점에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가게 운영비가 월 100만 원인데 전쟁을 치르면서 비용이 월 200만 원으로 늘어난 겁니다. 매출은 150만 원입니다. 매출이 아무리 나와도 비용을 감당 못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유가가 올라도 전쟁 비용이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으니 유가 상승이 러시아를 구해주지 못하는 구조가 된 겁니다. 러시아 재무부와 중앙은행 고위 관리들이 푸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전쟁 지출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직접 경고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러시아의 전체 군사비 지출은 2025년 약 16조 루블로 국내 총생산의 7.5%에 달했습니다. 소련 붕괴 이후 최고 비중입니다. 국내 총생산의 7.5%를 군사비로 쓰는 나라, 역사적으로 국내 총생산의 6% 이상을 국방비로 쓰는 나라는 살림이 거덜나는 건 시간 문제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소련이 무너진 이유 중 하나도 냉전 시대의 국방비를 국내 총생산의 15% 이상 쏟아붓다가 재정이 고갈됐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그 선배가 걸었던 길을 다시 걷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금리입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2026년 4월 기준금리를 14.5%로 인하했습니다. 사상 최고치 21%에서 연속 인하를 거쳐 여기까지 내려왔지만 14.5%는 여전히 살인적인 고금리 수준입니다. 한국 기준금리가 2.5%이고 미국이 3%대인 걸 감안하면 14.5%가 얼마나 비정상적인 수준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금리를 더 내리고 싶어도 내리기 어렵다는 겁니다. 러시아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어서 금리를 급격히 내리면 물가가 다시 폭등할 위험이 있습니다. 금리를 유지하면 경기가 죽고 금리를 내리면 물가가 치솟는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대가가 따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사업을 하려고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이자를 15% 가까이 내야 합니다. 어떤 사업이 그 이자를 감당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들이 투자를 포기합니다. 공장을 짓지 않고 사람을 뽑지 않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지 않습니다. 기업들이 미래에 투자하는 대신 그냥 은행에 돈을 묶어두는 게 더 낫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경제 체력이 서서히 고갈되는 구조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의 고금리가 민간 투자와 소비를 강하게 제약하고 있고 러시아 경제개발부 역시 경제 회복은 빨라야 연말, 보다 현실적으로는 2027년에야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인력입니다. 전쟁이 4년째 이어지면서 러시아의 노동시장에 심각한 구멍이 생겼습니다. 전장에 나간 군인들, 징집을 피해 나라를 떠난 청년들, 전쟁을 피해 이민을 간 전문직들. 2022년 침공 이후 러시아를 떠난 인구가 수십만 명에 달한다는 추정이 나옵니다. 이 중 상당수가 정보기술 전문가, 엔지니어, 과학자들입니다. 러시아 청년들이 징집을 피해 조지아,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터키로 빠져나갔습니다. 일부는 더 멀리 유럽과 북미로 떠났습니다. 이들 중 다수는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가장 젊고 교육 수준 높은 인력들이 빠져나가는 두뇌 유출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빠져나간 두뇌는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제조업 현장에서는 일손이 부족해 임금이 급등했습니다. 임금이 오르면 기업들의 비용이 올라가고 물가가 자극됩니다. 실제로 2025년 러시아 연간 인플레이션은 한때 9%를 넘겼습니다. 전쟁 전 러시아 물가 목표가 4%였으니 2배가 넘는 물가 상승이 이어진 거죠. 러시아 서민들 입장에서는 월급이 올랐는데 물가가 더 빨리 올라서 실질적으로는 더 가난해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인력이 없어 임금이 오르고 임금이 올라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올라 금리를 내리지 못하고 금리가 높아 투자가 막히는 악순환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서방 제재의 누적 효과입니다.
전쟁 초기에 제재가 발표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 경제가 바로 무너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중국, 인도, 터키 등을 통해 제재를 우회했고 에너지 수출로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그 덕분에 초기 충격을 버텨냈습니다. 그런데 제재는 즉각 폭발하는 폭탄이 아닙니다. 서서히 체력을 갉아먹는 독약에 더 가깝죠. 첨단 기술 수입이 막히면서 러시아 제조업의 기술 수준이 정체되거나 후퇴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을 보면 명확합니다. 서방 부품 공급이 끊기면서 러시아 자동차 공장들이 에어백도, 자동 변속기도 없는 구식 모델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이전 러시아에서 팔리던 현대차, 기아차, 폭스바겐, 르노 같은 브랜드들이 다 떠나고 남은 빈자리를 이름도 낯선 중국 저가 브랜드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군사장비 생산에도 부품 부족으로 차질이 생기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드론 부품, 반도체, 광학장비 같은 핵심 부품들이 제재로 막히면서 북한과 이란에서 수입하는 저품질 대체품으로 버티는 상황이 됐습니다. 제재의 피해는 당장 숫자로 보이지 않아서 무시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10년, 20년이 지나면 기술 격차가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는 구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과거의 기술 수준을 회복하는데 전쟁이 끝나도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다섯 번째 문제는 중국 의존도입니다. 러시아는 서방 제재를 피해 중국의 에너지를 팔고 중국에서 물건을 사는 구조를 빠르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가 러시아에게 유리하냐 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중국은 자신이 러시아의 유일한 에너지 구매자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스를 국제 시세보다 훨씬 싼 값에 사들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파는 곳이 없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할인해서 파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단골 손님이 다 떠나고 딱 한 명만 남았는데 그 손님이 나 아니면 살 사람 없잖아 라고 하면서 반값에 팔라고 하는 겁니다.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그 처지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이 러시아에 파는 물건들도 대부분 중국 자국 브랜드 제품들입니다. 러시아 시장에서 서방 브랜드가 떠난 자리를 중국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 소비자들이 이제 중국산 자동차를 타고 중국산 스마트폰을 쓰고 중국산 가전제품을 씁니다. 러시아가 중국의 거대한 소비 시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경제적 주권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러시아는 왜 아직 버티고 있을까요? 러시아에는 국가복지기금이라는 비상자금이 있습니다. 석유 수출로 번 돈을 쌓아둔 일종의 국가적금입니다. 2022년 침공 당시 이 기금이 약 180조 원 규모였는데 4년간의 전쟁 비용을 충당하는 데 상당 부분이 소진됐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과 재무부는 정부 운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이 국가복지기금에서 금과 위안화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상적금을 꺼내 쓰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속도로 소진된다면 몇 년을 더 버틸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또 하나 러시아가 버티는 이유가 있습니다. 러시아 국민들의 상당수가 아직 전쟁을 지지한다는 겁니다. 반정부 성향 사회학자들의 조사에서도 러시아 인구의 60에서 70%가 푸틴의 현재 노선을 지지한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영 언론이 장악한 정보 환경 속에서 전쟁의 실상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서방에 대한 적대감이 오히려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보도들은 러시아 내부에서 반푸틴 여론이 집권 25년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번지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 물가 상승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사람들, 징집 통지서를 받은 가정들에서 불만이 쌓이고 있습니다. 경제가 더 나빠질수록 이 균열은 더 빠르게 벌어질 겁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 이 구조는 계속됩니다. 전쟁 비용이 재정을 갉아먹고 재정 부족이 비군사 분야 예산을 줄이고 그러면 도로, 병원, 학교, 복지가 줄어듭니다. 민심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과 직접 연결됩니다. 러시아 경제가 흔들리면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영향이 옵니다. 러시아 원유 공급이 불안정해지면 유가 변동성이 커집니다.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무역 적자가 커지고 경제 전반이 흔들립니다. 2022년 러시아 침공 직후 국제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까지 치솟았을 때 한국 물가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더 직접적인 연결도 있습니다.
러시아와 거래하던 중앙아시아, 동유럽 국가들과의 교역 구조가 함께 재편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폴란드, 발트 3국 같은 나라들이 러시아 의존도를 줄이면서 새로운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이 공백에 한국 기업들이 들어갈 기회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문제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더 궁지에 몰릴수록 북한과의 군사 경제 협력을 더 강화할 유인이 생깁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기술과 자금을 제공하고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과 병력을 제공하는 교환 구조가 한반도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받은 기술과 자금이 결국 핵과 미사일 개발로 이어진다면 그 위협은 고스란히 한국이 감당해야 합니다. 결국 질문은 하나입니다. 전쟁 비용이 나라를 갉아먹는 속도와 나라가 버티는 속도 중 어느 쪽이 더 빠를까요? 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비상자금이 바닥을 향해 가고 민심이 흔들리기 시작한 지금 그 답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미래가 어디로 향하느냐는 단순히 러시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미래가 한국의 현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변에도 한번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